안녕하세요. DJ 정수현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커홀릭 30대 여성입니다. 한동안 저는 모든 것이 귀찮은 사람이었어요. 연애도 귀찮고 그냥 일하는 게 좋았죠. 결혼에 관한 생각도 없었어요. 일이 좋아서 미칠 정도였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지난 2년의 상처 때문이었답니다. 부모님 금술이 워낙 좋으시고 저와 오빠도 여느 남매들보다는 사이가 좋은 편이라 저 역시도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서 입버릇처럼 나는 꼭 일찍 결혼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죠. 몇 번의 연애를 거듭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던 그때 저는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났어요. 네, 말 그대로 운명 같은 남자였어요. 제가 늘 상상하던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그 남자는 진짜 제게 있어 이상적인 남자였죠.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도 좋았고 제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성격도 잘 맞았고요.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번의 연애하면서 처음 겪는 감정이었죠. 더 행복했던 것은 그 남자도 저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도 성공한 저희 둘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진짜 당시에 저는 우리 둘 앞으로 탄탄대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리석게도 말이죠. 우선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남자친구에 대해 그 어떤 불만도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 가족들은 남자친구를 열렬하게 환영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술도 담배도 못하는데 딱 하나 취미가 낚시였어요. 처음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의기투합해서는 낚시 이야기에 아주 열정적이더라고요. 분명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보는 자리였는데 그건 어디 가고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낚시뿐이었죠. 순간적으로 어이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남자친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도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식당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활짝 웃는 얼굴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듣던 것보다 훨씬 예쁘다며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말 그대로 화기애애했죠. 그 뒤로는 집에도 초대받으면서 어찌나 살뜰하게 챙겨주시는지 제가 시댁복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친구들한테도 예비 시댁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들 부러움 가득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정도였죠. 그랬던 저희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남자친구가 해외 발령을 받기 시작하면서였어요. 남자친구는 무역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일머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던 사람이라 윗사람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는 편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하루는 제게 해외지사로 2년 정도 나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거리 연애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회사 내에서도 여기로 발령받아 가는 거면 엘리트 코스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대. 진짜 좋은 기회야. 2년이나 나가 있어? 그 정도는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 2년 못 채우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버티기만 하면 앞으로는 그냥 승승장구 할 일만 남은 거야. 남자친구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준비가 촉박하기는 하지만 결혼해서 함께 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게 물었죠.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저도 제 일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남자친구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승진에 대한 욕심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통해서 느껴지는 뿌듯함, 성취감, 보람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걸 다 버리고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죠. 저희 가족들도 불안해하셨어요. 오빠는 남자친구 하나만 보고 거기서 살 수 있겠냐며 가족 중 가장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제가 아버지 회사로 들어올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리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사실 저희 집이 국내에서는 이름만 들으면 다 안다 할 정도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는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알차다는 평을 많이 듣는 그런 회사였죠. 아버지도 처음에는 제가 오빠처럼 회사에 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름 기대도 하시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 회사에 전혀 매력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오빠는 그런 부분을 늘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를 핑계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간다는 것이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며칠을 고민하고 남자친구와도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장거리 연애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 군대 갔다고 생각하지 뭐. 장거리 연애라고는 해도 자주 연락하고 휴가 때 서로 만나고 하다 보면 2년 금방 갈 거야. 남자친구도 저도 애써 서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당연히 시차가 있다 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애틋하셨는지 남자친구가 출국하고 나서 무척 우울해하셨어요. 먹는 양도 많이 줄었고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 밖에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예비 시누이의 말에 의하면 댁에서는 남자친구의 사진만 보면서 하염없이 한숨만 내쉰다고 하더군요. 미리 남자친구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제 예상보다는 심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떠나면서 예비 시어머니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자신이 군대 갔을 때도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뵀어요. 잘 도착했다고 그래? 나한테는 적응 잘하고 있다고 하던데 너한테는 뭐라고 그래? 회사 사람들이 다 좋아서 일하는데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어머니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오빠가 회사 내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잘해준다고 해요. 밥은 잘 챙겨 먹는다고 해? 우리 아들이 뭐든 잘 먹기는 해도 입에 그 나라 음식이 잘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회사 식당에서 한식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는 혈색도 되게 좋아 보이던데 이러다 어머니 쓰러지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저랑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회 드시러 가실래요? 저는 입맛이 없어 괜찮다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했답니다. 답답해 하시는 것 같으면 멀리 바람도 쐬러 갔고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그렇다고 약혼을 한 사이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예비 시누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하며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어차피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뭐가 과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남자친구를 대신해서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은 물론 숱한 기념일까지 빼놓지 않고 챙겼어요. 언제부터인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실 정도였죠. 지인들에게도 며느리라고 소개해 주시거나 친구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꼭 제 것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챙겨오셨답니다. 그런 일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는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도 잔뜩 따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가게를 오픈하게 자금을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예비 시어머니는 멀쩡한 회사는 왜 그만두고 딴짓을 하느냐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고집스러운 예비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진짜 잘할 자신 있다니까요. 처음에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도와달래. 퇴직금은 어쩌고.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돈도 안 모았단 말이야? 오빠 결혼한다고 모아둔 돈 있잖아. 어차피 오빠 결혼도 한참 남았는데 잠깐 빌려준다 생각하고 좀 도와줘요. 내가 오빠 오기 전에 도로 원상복귀 시켜둘 테니까. 세상에 며느리야. 지금 저게 뭐라고 하는 거니? 너도 들었어? 언니 괜찮죠? 어차피 오빠 돌아와도 당장 결혼식 올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한테 투자 좀 한다고 해서 오빠랑 언니 헤어질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자금을 모아둔 쪽은 예비 시어머니다 보니 그걸 어디다 사용할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연신 속이 탄다며 부채질을 하시는데 갑자기 예비 시누이가 저를 보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언니도 투자를 좀 해볼래요? 내가 5년 안에는 갚을게요. 아가씨, 괜히 어머니 속상하게 그러지 마시고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때요? 요즘 청년 사업에 관한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던데. 누가 그걸 몰라요?
대출을 받으면 매달 대출금이랑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엄마 돈은 이자 낼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언니한테 투자받아도 제가 말한 대로 5년 안에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거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요. 저도 결혼자금 모아둔 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그리고 아가씨가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께 손 벌려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퇴직금 있는 걸로 시작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세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도 많이들 한다고 하던데. 예비 시누이는 제 말에 전곡이라도 찔린 것인지 얼굴을 붉히며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훈수냐고 짜증을 냈죠. 이전에 예비 시누이를 봤을 때는 말이 좀 직설적인 부분이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맞는 말 하는데 어디다 화를 내느냐고 오히려 예비 시누이를 꾸짖으셨어요. 예비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예비 시누이와의 사이가 좀 서먹했어요. 괜히 헛기침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피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예비 시누이의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사업자금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셨나 보더라고요. 몇 달 뒤 예비 시누이는 작은 가게를 오픈하였죠. 서로 기분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저는 친구들을 동원해 예비 시누이의 가게도 적극 홍보하면서 매출도 팍팍 올려주었답니다. 예비 시누이는 그런 제 행동에 괜히 민망한지 슬쩍 고맙다는 말도 하더군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진짜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잘했다 싶을 정도였어요. 후회가 될 정도로 말이죠. 장거리 연애는 확실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목소리 한번 듣겠다고 새벽까지 깨어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도 저와 사정은 같았는지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뭔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기는 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람들이 이런 걸 두고 연애 갱년기라고 하나 보다 싶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런 생각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해외지사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진짜 얼마나 기다린 순간인지 뭐라 표현을 못할 만큼 감정이 벅차올랐답니다.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왔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였죠. 남자친구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승진 코스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 나눴죠.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맘때였어요. 평소라면 저녁 식사를 권하면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심드렁한 얼굴로 귀찮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간장게장을 좋아하셔서 맛집을 따로 알아봐서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마저 거절하셨죠. 제가 지방 출장을 다녀오면서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출장지는 어땠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이번에는 태도가 싹 바뀌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낭비가 심하니? 이런 거 어디다 쓰라고 사와. 다 쓰레기지. 네? 저번에 어머니께서 갖고 싶다고 하셨던 거라서 사왔어요. TV에서 보고 너무 예뻐 보여서 탐났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지난달에 저녁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같이 먹고 과일 드시면서 그러셨잖아요. 친구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이딴 거 뭐가 좋다고? 이딴 흔한 것을 내가 탐난다는 말을 했다니 그럴 리 없잖아. 당황한 제가 뭐라 말을 더 하려 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어른 하시는 말씀에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은 어디서 배웠냐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갑자기 집안 분위기가 싸하게 변했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마치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릴 정도였답니다. 어디선가 짠 하고 사람이 튀어나와서는 서프라이즈라고 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제게 화가 나셨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할지. 우리 아들 힘들게 벌어온 돈 흥청망청 쓸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어머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갖고 싶다고 하셨던 거라서 물어물어 사왔는데 제가 낭비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제가 그런 애 아니라는 것은 어머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뭐 섭섭? 내가 뭘 했다고 섭섭하단 말을 하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억울하다며 잔뜩 언성을 높이셨죠. 여기서 가타부타를 더 따져봤자 저만 나쁜 사람이 되겠더군요. 저는 그날 일을 남자친구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미안한 얼굴을 하고는 그냥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는데 괜히 저한테 짜증내신 것 같으니 이번 한 번은 한 귀로 듣고 흘리자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아니었죠. 뜬금없이 뺨을 맞은 기분인데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고 남자친구 말도 있고 해서 참았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제가 참 순진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어갔어요. 거기다 한술 더 뜬 것은 예비 시누이였어요. 완전 다른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가게를 초반에 오픈할 때는 제가 친구를 데려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구랑 쇼핑을 갔더니 기분이 상할 정도로 무뚝뚝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친구 앞에서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급하게 친구와 헤어지고는 다시 예비 시누이의 매장으로 갔어요. 아가씨, 방금 그 행동 손님으로 왔는데 방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뭘요? 살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만지작거려요? 봤으면 제자리에라도 두던가. 액세서리 사면서 잘 어울리나 거울 본 거 가지고 그렇게 짜증낼 일이냐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앉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보고 바로 내려놨잖아요. 돈 없으면 이런 곳에 오질 말든가. 와서는 이것저것 대보고는 한두 개 딸랑 사가는 손님 하나도 안 반갑거든요. 손님은 무슨 손님? 거렁뱅이도 아니고 겨우 10만 원짜리 사갔으면서. 고작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막말로 여기가 무슨 명품 매장이에요? 명품 매장을 가도 이렇게 안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예비 시누이는 제가 명품 매장을 입에 올리자 무슨 발작 버튼이라도 눌려진 사람처럼 펄쩍 뛰며 제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봐주니까 시댁 어려운 줄 모른다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덤벼들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고요. 저와 예비 시누이와의 실랑이는 남자친구가 나타나서야 끝이 났답니다. 남자친구도 상황을 듣더니 예비 시누이에게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죠. 남자친구의 언성이 높아지자 예비 시누이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디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예비 시누이를 다그쳤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는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쏟아내는 남자친구를 달래서 가게를 나와야만 했답니다. 저렇게 행동하는데 그동안 참았던 거야? 나 없을 때도 저런 식이었어?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좀 이상하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누이의 행동이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는지 가족들과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로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맘때였어요. 제가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버지 회사에서 그동안은 외주로 진행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독자적 라인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되어서 경력직을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업계에서 알아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죠. 그 때문에 저는 남자친구와의 있었던 일들은 잠시 기억 저편으로 미뤄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자리를 잡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답니다. 정신없이 바쁜 동안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따로 연락을 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죠.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사업하는 집안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최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회사를 옮겼다고 말했을 때 그 회사가 아버지 회사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회사 오너는 자신이지 우리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갑질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었던 소리라서 남자친구에게도 제 배경 같은 것은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바쁜 것이 좀 지나가고 나니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그동안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와 예비 시댁 식구들 사이가 너무 가까웠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대부분 남자들은 시댁 식구들이랑 와이프가 잘 지내면 좋아하는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는 말로 상황을 얼버무리더군요. 그게 뭐야? 오빠 진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일은 무슨, 그냥 네가 너무 가깝게 잘해주니까 막대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아가씨가 그래? 내가 편해서 실수했다고?
남자친구는 명확한 대답을 피하며 하여튼 앞으로도 너무 자주 연락하고 지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어떻게든 왜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알려달라고 조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죠. 시간이 지나면 알려주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경 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신이 팔린 저는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었어요. 저희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하객들을 모시는 것보다는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진행하자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예식장도 그 규모에 맞게 준비를 했죠. 신혼여행이나 신혼집도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남자친구가 자꾸만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상견례 자리였죠. 제가 몇 번이고 물었지만 온갖 핑계를 대고 얼버무리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대놓고 물었죠. 오빠, 그런데 우리 상견례 언제 할 거야? 지금 준비는 한창 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예물이나 예단은 양가 어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해야 할 것들 아니야?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우리끼리 정해도 괜찮을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어른들 입장은 다르시잖아. 오빠, 우리 집만 하더라도 상견례는 언제 할 생각이냐고 성화신데? 결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상견례를 안 하고 있느냐고 자꾸 물어보신단 말이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어머니가 좀 바쁘셔서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가 봐. 내가 잘 조절해서 알려줄게. 어머님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오빠가 살짝 거리를 좀 두라고 해서 연락 안 드리고 있기는 한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이 일은 무슨. 잘했어.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남자친구는 우리 둘이 행복한 것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더군요.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우선 알겠다고만 했죠. 그 말에 큰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흘렀을까 대부분의 결혼 준비를 끝내고 웨딩 촬영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신혼집은 지금 제가 회사 앞에서 지내고 있는 곳으로 했죠. 25평이면 두 사람이 시작하기 적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식을 올려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상황이었어요. 속으로 초조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남자친구도 잘 알고 있었는지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죠. 슬슬 남자친구의 태도에 화가 나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드디어 상견례를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너무 크게 좋아하면 결혼 못해서 환장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담담하게 받아들인 척했죠. 상견례 자리는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놀란 얼굴로 말했지만 저는 지인 찬스라서 괜찮다고 말했죠.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들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이셨죠. 물론 저도 많이 떨렸지만 가족들이 잔뜩 굳어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곧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저는 한눈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은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남자친구가 해외에 나가 있는 2년 동안 예비 시댁의 문지방이 다를 정도로 다녔는데 모를 수가 없었답니다. 약간은 딱딱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무거운 상황을 원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얼굴도 눈에 띄게 굳어 있었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약간은 화가 나신 목소리로 이 결혼을 해야겠냐고 물어보셨죠. 사돈 어른 얼굴이 불만 가득하신 것 같은데 너 꼭 결혼해야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싫다는 집으로 시집을 가?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최근에 바쁜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일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하셔도 사돈 될 사람을 처음 만나러 나오셔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아니지. 엄마는 이번 결혼 생각 좀 다시 해봐야겠다. 평소에는 제 말이라면 다 좋다고 하시는 어머니마저도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두 분은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죠. 저도 속으로는 어느 정도 두 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최근 들어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진 예비 시어머니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겪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괜찮다는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모른 척하며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진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은 상견례가 있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웨딩 촬영까지 다 마친 상황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죠.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다짜고짜 회사 로비에 카페라고 당장 내려오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를 옮기고 나서는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 괜히 심장이 벌렁거렸죠. 저는 부랴부랴 허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카페 한쪽에 앉으셔서는 벌써 커피를 드시고 계셨죠. 어머니,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내가 너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다닐 수 있다는 말이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외부일로 나가 있었으면 어머니 헛걸음 하셨을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헛걸음 할 게 뭐야? 네가 알아서 내가 오라는 곳으로 오면 되는 거지. 됐다. 너랑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러 온 거 아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잔뜩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싹둑 끊어버리셨어요. 저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서 눈만 굴리고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하시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 두꺼워 보이지는 않았죠. 저는 혹시 예비 시댁에서 준비해 오라고 하는 목록인가 싶어 봉투를 열어보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봉투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혹시 결혼자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결혼자금? 내가 미쳤니? 그런 걸 너한테 주게? 네? 그럼 이 돈은 왜 저한테 주시는데요? 길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으니 빨리 말하마.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우리 아들은 급이 안 맞는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 정리해. 그 돈이면 지난 시간 보상 충분하겠지? 예비 시어머니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저는 한동안 숨 쉬는 것을 잊을 정도로 놀랐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맞은 것도 아닌데 뒤통수가 얼얼해졌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뭐라고 하셨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만에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타박을 하시더니 다시금 제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을 하셨어요. 헤어지라니, 어머니, 아시겠지만 저희 웨딩 촬영도 다 끝냈고 청첩장도 모레 나와요. 예식장 예약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준비를 했단 말이야? 못 베어 처먹어가지고는. 그렇게 마음이 급했니? 우리 아들 놓치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빠랑 상의해서 하나씩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도 나오셨고요. 그 자리 누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줄 알아? 하도 사정사정해서 나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못 받아들이겠다.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앞으로 쭉쭉 승진해서 간부급 인사로 올라갈 우리 아들. 네가 내 조를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저는 숨이 점점 가파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최대한 흥분을 자제하기 위해 심호흡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더니 몸도 성하지 않느냐고 하시더군요. 자기 몸뚱이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남자친구를 무슨 수로 내조하겠느냐고 말이에요. 막말로 남자친구의 든든한 백이 되어줄 수 없는 저와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사위로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지 알아? 회사 전무님도 우리 아들을 눈독 들이고 있다 이거야. 그 전무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해외 유명 대학 나와서는 회사에서도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다 그만두고 집에서 내조만 하겠다고 하더라. 이 상황에서 내가 너 따위가 눈에 차겠니? 그러니까 이만 이 돈 받고 떨어져. 오빠 귀국하고 저한테 차갑게 대하신 거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으세요? 제가 오빠 없는 2년 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아, 그래서 내가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챙겼잖아. 그리고 그 애가 챙겨주는 것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생색을 그렇게 내? 참나.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되는 거야. 수준이 다르잖아, 수준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금방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은 물론이고 손이 덜덜 떨려오기도 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빨리 헤어지겠다고 대답하라며 저를 재촉하셨어요.
자기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진다고 말을 하라는 것이었죠.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예비 시어머니는 핸드폰 어디 있냐며 제 쪽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그때였죠. 지금 제 딸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듣고 계셨는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을 하신 아버지가 눈앞에 서 계셨죠. 저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나려다 발을 헛딛고 말았어요. 아버지 옆에 계시던 박 비서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다행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얼굴로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셨어요. 아버지의 눈짓에 저를 부축해준 박 비서님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들어 아버지께 내밀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박 비서님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군요. 그 모습에서 아버지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봉투 안을 확인하신 아버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올려두시고는 예비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버지 뒤에 있는 사람들을 힐끗 보고는 잠깐 위축된 얼굴을 하시는가 싶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태연하게 받아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고 헤어지면 그만이지. 아무래도 집안끼리도 급이 안 맞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서요. 그렇죠. 참 안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하고 어울리기에는 그쪽 아드님이 한참 부족하죠. 집안으로 봐서나 사람으로 봐서나. 뭐라고요? 지금 누가 할 말을? 처음부터 우리 아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는 애였거든요.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지금까지 만나준 거지. 솔직히 그쪽이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한테 걸림돌이나 되지. 그러니까 추하게 그만 집착하고 깔끔하게 좀 나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말에 테이블 주변이 삽시간에 얼음장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의 등장으로 이미 주목받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니 힐끔힐끔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놓고 수근거리더군요. 특히 마지막 말에는 다들 경악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눈치셨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아? 회장님, 지금 이 사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럴 것 없어. 이 변호사 불러. 예비 시어머니는 박 비서님과 아버지의 대화에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회장님이란 단어를 중얼거렸죠. 박 비서님은 이 사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며 아버지를 재촉하셨어요. 누가 봐도 예비 시어머니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 상황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내셨죠. 회장님이라니 누가... 모르셨습니까? 지금 여기 이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은 우리 회장님이 아끼시는 따님이시고요. 아가씨, 이제 그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가씨도 빨리 업무 복귀하시죠. 이딴 코 묻은 돈으로 우리 딸의 시간을 보상하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군. 위자료 문제는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니 우리 쪽은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까지 포함해서 받아낼 테니. 감히 내 회사에서 내 딸에게 막말을 퍼부어? 이사님도 기다리신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해결해요. 어서 올라가세요. 네? 저는 급하게 아버지를 보내고는 멍하게 앉아있는 예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듯 보였죠. 방금까지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금방이라도 쪼그라들 것 같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애처롭다고 생각될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에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말씀처럼 헤어져 드리죠. 그리고 주신 위자료는 넣어두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제게 주신 돈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테니. 잠깐만. 이 회사 회장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진짜야? 왜 그런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한 거야? 헤어진 마당에 그게 무슨 상관이세요? 오빠한테는 직접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바라시는 대로 헤어진다고 할 테니.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몸을 날려 제 전화를 막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밀어버렸죠.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갑작스런 저의 이별 통보에 당황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궁금하면 예비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는 자리를 빠져나왔죠. 예비 시어머니가 애타게 저를 부르며 따라온 것이 느껴졌지만 그것도 곧 로비 경비에게 막혀버렸어요. 아마도 따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았죠. 그날 일은 회사에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사람이 모였다면 다들 그 이야기뿐이었죠. 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모른 척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되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복수 같은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머니 생각은 달랐죠. 무엇보다도 행동파인 오빠는 서슬 시퍼런 얼굴을 하고는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가족들에게 정말 괜찮다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자고 말했답니다. 가족들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내심 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이 변호사님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 그동안 예비 며느리로서 제가 했었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변호사님께서는 자신이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아까워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 괜찮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틀 뒤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도 상황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죠. 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잔뜩 초췌한 얼굴로 하고 나타난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제게 숨겼던 일에 관해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회사 전무님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만나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귀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말로 거절했고요. 그런데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미 사람을 시켜 예비 시어머니께 자리를 마련해보지 않겠냐고 중매쟁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전무님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중매쟁이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는 전무님 딸이라는 말에 눈이 돌아서는 혹시나 모르니 나가는 보라고 난리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 몰래 손자리에도 나가고 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다는 말이네? 아니야.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나갔어. 어머니가 여동생 일로 따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 그 여자분이 계셨을 뿐이야. 진짜 모르고 나갔어. 오빠, 알고 나갔건 모르고 나갔건 나한테 숨겼잖아.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지나갈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지 어머니가 뒤에서 그런 수작을 부리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남자친구의 핑계를 듣고 있자니 정말 헤어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에게 감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를 향한 제 마음은 정리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후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정말 1g의 미련도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속 시원하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남자친구는 죄인 마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찍었던 웨딩 사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상황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는 연락처를 바꿔버린 저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저를 둘러싼 소문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 갔죠. 이 변호사님께서는 행여나 예비 시어머니나 그쪽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절대 만나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렇게 헤어졌는데 찾아오겠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몰라도 정말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외부 미팅을 다녀오는데 회사 입구에 예비 시어머니가 떡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저를 발견한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황소처럼 달려오더니 뿌리치는 제 팔을 꽉 쥐고는 놓아주질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며 떼어내려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했죠. 저는 함께 있던 동료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냥 무시했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뻔뻔하게 회사 앞까지 다시 찾아온 의도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동자로 조용히 이야기만 나누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건너편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죠. 커피를 주문하고 나올 때까지도 예비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일이 밀려있던 저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웠어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냥 일어나시던가 아니면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라면 저 말고 이 변호사님과 이야기하시고요. 저는 할 말도 없고 그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그분께 위임했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잠깐 눈이 멀어서 널 몰라봤다. 됐습니다. 다 지난 일이고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사과는 뭐하러 하세요? 그 말하러 오셨으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아들 사랑하잖아. 안 그래? 너 우리 아들 사랑해서 장거리 연애도 하고 나한테도 잘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번 일 넘어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상황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했었던 사실을 언급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제가 아무런 말이 없자 흔들린다고 생각했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더 간절한 얼굴과 목소리로 예전에 얼마나 좋았었는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죠.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속이 울렁거릴 것 같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잘랐어요. 그런 추억을 시궁창에 던져놓은 것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저는 깔끔하게 정리했고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빨리 이 변호사님과 이야기 마무리해서 두 번 다시 얽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 냉정하게 말하지 말고. 아들 녀석 너랑 헤어지고 완전히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회사도 제대로 안 나가고 페인이 따로 없을 정도야.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제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헤어진 마당에.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된 것이 제 탓은 아니죠. 누구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예의 차려드린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자신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고 저를 붙드셨지만 저는 한 번만 더 제 몸에 손을 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마지막이었어요. 이후 이 변호사님께서는 그날 제게 던져준 돈의 딱 3배를 위자료로 받아내셨고 저의 파란만장했던 순간들도 끝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그만뒀다는 소리에 많이 놀랐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차피 저와는 인연이 아니었을 사람. 그 뒤로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죠. 그랬던 제가 다시 그때를 떠올리게 된 것은 한 장의 웨딩 사진 때문이었어요. 다 태워버린 줄 알았는데 짐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저는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합니다. 오빠 친구로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지냈던 사람이에요. 제가 겪었던 그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일을 겪은 뒤로 연애라는 것이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적당히 선을 긋고 지냈고요. 결혼할 남자는 그런 저를 변화시켜준 사람이랍니다. 저는 하나 남은 그 사진을 태우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행복해지겠다고 말이죠. 어디선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전 남자친구에게도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